자,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제 청사진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리좀 사역들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1월부터 연구소가 독자적인 연구소 체제를 갖춰서 연구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단체에서 독립에 나오면서 우리 구조와 체제를 생각할 때 이제 들레저 가탈이라는 철학자들의 1000개의 고언이 있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연구소 사역과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마치 뿌리 식물들이 땅속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나 또 겉으로는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연결되고 따로 사역하는 이런 구조를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연구소의 사역 구조의 변화 이후에 이제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런 연구소 사역 구조 체제의 변화가 이 코로나 시기의 도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면서 우리들이 이 사역하는 방식들을 이제 바꾸게 하시고 그걸 실천해 보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리좀 구조를 번개같이 이야기해 주었던 우리 일상학교의 정한신 박사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되죠? 네.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코로나 시기가 오기 전까지 일상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왔고, 또 연구소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보급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중요하고 일상의 신학이 중요하고 또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일터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여러 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성찰이 필요하고 또 그 성찰에 입각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상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그리고 조금 더 일상의 세세한 부분을 좀 파악해가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일상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읽고 또 대화하고 함께 이제 토론하는 어떤 작업들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작은 모임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부산과 울산, 경주, 양산, 정관 지역, 이렇게 주로 이제 영남권 지역에서 이제 함께 오프라인 모임을 조금조금하게 가져왔었어요. 처음부터 일상학교는 대화를 중심으로 모였죠.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나누는 어떤 모임들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이 힘들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관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상학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임 중심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오프라인 모임이 안 돼서 한참 힘들어 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이 단절의 시기에 오히려 더 대화하고 오히려 연결되어야 하고 오히려 연대하는 것이, 그래서 일상학교의 어떤 정신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사람들을 연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공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줌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연결되기를 모색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사실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각의 영역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삶을 나누는 어떤 일을 한 거죠.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회적 정황 속에 있는지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를 추스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위기 상황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자연의 어떤 신음, 코로나의 원인이 됐던 이 자연의 신음이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커버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단절의 시기에 공존을 모색하는 어떤 모습으로서 일상학교 운동이 의미 있게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함께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뭐 일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또 육아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또 고립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계속해서 뭔가 서로의 상태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런 어떤 운동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올 텐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가 향후에도 이런 운동의 필요성, 굳이 일상학교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대화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더욱더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일상학교가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탄생했고 또 사역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적실했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저는 뭐 이런 다양한 단체들 뭐 있는데 이런 리존 구조로 이렇게 사역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독특한 유독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 사회 구조 체제가 적극적인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또 한계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누가 또 미리 좀 생각해 보신 분이 계세요? 뭐 특별히 재정적인 구조 자체도 저희들이 조금 더 좀 느슨한 연대 모습에 저는 있지 않았는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연구소 안에 전체적으로 만일에 있게 되었다라면 저희들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풀타임 사역자로 했다라면 사실 저희들이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각자 각자의 독립적인 사역들을 사실은 인정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강연이나 강의나 혹은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역 구조들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저희들을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돕고 서포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구조들은 아예 조직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일인 사역자로서 그냥 이렇게 단독 사역을 하든지 이런 두 가지 방향들이 좀 있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느슨한 연대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사실 코로나 2년 동안의 삶 속에서 저는 있지 않았는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로나 1년 차 때 여러 가지 강의가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또 모종의 마중물을 또 부어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한 걸음 가는 데에 어려움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지지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 이런 사실 여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다 40대 중반 이상의 사역자들도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나 모습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새로운 독자적인 사역들을 하게 되면 이런 연대나 함께 네트워크해가는 작업들이 쉽지 않은데 특별히 저는 이제 학습 공동체라는 이 부분들을 뭐 저희 기독교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저희 코로나 상황 전에는 사실 쉽지 않았고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 회의하는 것 자체 어려웠는데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 속에서도 연대하고 이야기하고 또 학습하는 이런 이제 힘들이 사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사회 구조도 우리가 뭐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했지만 이런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어, 유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자평을 해보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준비된 우리 질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우리 연구소는 서울 경기권 소위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 먼 부산에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하시는 그 리좀 사역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이 극복해야 할 부분인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제 출신이 안양이신 수도권 출신인데 부산에 와서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같이 동력 이제 5년 이제 뭐 풀로 6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 우리 차재선 목사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도권에 수도권이 아니라 부산에 연구소가 있어서 안 좋은 점을 사실 잘 느끼지 못하겠고요. 또 다만 이제 청년 문제 관련해서는 청년 문제가 그 수도권에 집중해서 이슈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히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그 관계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케이스나 이런 문제를 못 다뤘던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부산에 뿌리 내린 지 이제 10년이 되지 않는데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부산에 있었다면 관계의 장이 더 넓어서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더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충분히 듣고 또 살피고 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장이 열렸을 터인데 그런 부분이 좀 그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온 저에게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야 한다고 최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은 기존에 관계하던 청년이 아니라 새롭게 그 관계하면서 알게 된 분들에게 요청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굉장한 유익이 있었고 또 청년 세대를 향하는 그 시각에 아주 그 중요한 통찰을 배우기도 해서 굉장히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이렇게 부산에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하고의 그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부산에서 캠프하게 된다면 이 부산이라는 그 아주 좋은 환경에서 청년을 만나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연구소의 유산이나 또 청년이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점을 좀 잘 살려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부산을 변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에 분노하는 분들이 계시죠. 부산보다 더 외곽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워낙 이 수도권 집중적인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 외곽에 존재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한 핸디캡이기도 하고 인적인 네트워크나 기타 근데 이제 그걸 핸디캡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소위 글로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까지는 새로운 어떤 기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뭐 어쨌든 한 분이 더 남았으니까 박태선 목사님의 관점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전국적인 선교단체 간사들 훈련을 수년 동안 감당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사진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런 이
이 화두가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음소거를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네, 음소거하고 얘기. 네, 기회를 놓치시는군요. 아, 뭐 이렇게 변방에 있으니까 제일 큰 어려움은 돈이 없다는 거겠죠. 네. 뭐 인적 네트워크도 문제겠지만 인적 네트워크는 결국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사업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 그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방의 사역자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는 만약에 서울에 있었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혹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변방에 있기 때문에 변방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 되게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년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의 청년 사역의 담론 혹은 청년에 대한 담론들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런 걸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다는 게 되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부분, 예, 그 정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쨌든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사명을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을 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때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잘 살려서 사역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어쨌든 연구소를 여기 두시고 또 그것을 장점으로 삼으시라는 부분에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존 일상 공존의 시대에 우리 이제 연구소의 구조와 방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 미션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 사역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이점 사역들의 신학적 어떤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기초인데 더더욱이나 이 하나님의 선교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시오 보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 역동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미션널의 역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관점에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보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먼저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표현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지각의 변동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분별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경축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한 R&D로서 우리 연구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활을 속에서 푸르름을 지향하고 계시고 또 세상 속에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특히 이 코로나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세계관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존, 그 사람과 세계의 상호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공존의 일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식하고 분별하고 경축하고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일상학교가 되기를, 그런 에듀컬 코이노니가 되기를, 그런 평화만사가 되기를, 그런 청년 순표 함께가 되기를, 그런 청사진이 되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을 추구하는 우리 연구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수고했고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도 수고하실 텐데 그분들에게 미리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박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